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인포도 미디어 그룹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불경 스마트 공장 전시회 때 저희한테 큰 상도 주셨는데 이렇게 저희 사업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성장지원 사업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도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더더욱 생소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언급, 기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2010년 6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저번 주가 딱 12주 전이 됐고요. 이제 13살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데 아직은 시작 단계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로봇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좀 추진하고 또 필요한 정책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라는 차원에서 엄중한 시기에 사실은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주요 역할은 말씀드린 정책 수집 및 개발부터 해서 기업들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KS 인증이라든지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당초 설립 취지에는 앞으로 성장할 로봇 산업들을 지원하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로봇 기업들 지원하는 쪽에 좀 이렇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로봇이 활용되는 거의 산업 전 분야, 서비스 전 분야에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장비들을 구축을 해서 로봇 기업들이 손쉽게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로봇뿐만 아니라 제조기업들 다양한 로봇들 연구 결과물이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쪽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실제로 팔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돼야 되는 그런 다양한 실증 지원 사업을 저희 진흥원이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로봇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A부터 Z까지 좀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로봇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략 현재 직원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157명인데 예산은 대략 1,000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로봇 산업 관련해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5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민과 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규제 개혁 연계 등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과 유망 서비스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관련해서 산업 육성 정책, 로봇 융합 및 활용 정책, 제조 생산성 향상, 기업 육성, 또 시험 인증 활성화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도 정책 개발이라든지 로봇 활용 촉진, 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모토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한 사회 유지, 질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돌봄 로봇부터 화재 및 재난 대응 로봇들까지 다양한 로봇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저희 진흥원 소개는 마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을 잠깐 건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산업은 소위 요즘 글로벌 경제의 경쟁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는 성장 동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고요. 더 이상 이제 제조업이 로봇이라든지 이런 첨단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게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공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최첨단 시스템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로봇의 정의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의 정의는 정말 이렇게 로봇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법적으로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인데요. 한번 말씀드리면 진행형 로봇은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 장치라고 되어 있고 이게 2008년도 6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도 6월 달에 이 기계 장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이 가로 내용이 붙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세돌 그 바둑 기사 알파고 얘기 나오면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조되면서 이게 로봇의 정의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서비스 로봇하고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 로봇 연맹이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 로봇은 크게 서비스 로봇과 제조업용 로봇으로 구분을 하고 서비스 로봇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런 로봇을 얘기하는데요. 개인 서비스용과 전문 서비스용으로 나뉜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봇은 이제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될 것이냐라고 해서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림이거든요. 이게 벌써 이제 1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쪽에도 로봇이 쓰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뿐만 아니라 뭐 건설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그 로봇 기술이 포함된 그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게 또 로봇이다 보니까 로봇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자꾸 미래 산업이라고만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직 국내 시장은 채 6조가 되지 못합니다. 5.3조 원 정도의 시장이고 다만 연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주식 시장에 로봇 기업이 상장돼 있는 게 이제 20개 정도 내외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로봇 기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좀 이렇게 공유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과 다르게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이 로봇 산업인데요. 그 이유가 아래쪽에 써 있습니다. 지금 국내 로봇 기업이 한 2,200개 정도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97.5%고요. 특히나 매출이 10억 미만인 기업이 60.5%에 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 10명 미만의 자그마한 기업들이 제품 하나 만들어서 그걸 사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현재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로봇 산업이 미래 시장을 선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뭐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지원은 비단 저희 나라만의 일은 아니고요. 다른 국가들 특히 저희가 이제 5위권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4, 5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국가 또 앞서 있는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특히 오늘 말씀드린 제조업 파트에 대한 지원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공통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건 정부에서도 거의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요한 수단이 로봇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5G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부분 기술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발전된 기술이 로봇을 통해서 뭐 산업 현장 나가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요소까지 발전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조 현장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일상생활까지 들어오는 우리 삶의 스마트 혁신을 선도하는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그걸 선도적 혁신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하게 지금 저희는 스마트 공장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단계를 더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래 공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요소가 되고 그 미래 트렌드에 부응하는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핵심 아이템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쪽에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사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제 AI와 뭐 인공지능 AI지, 인공지능, IoT,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이런 융합을 통해서 아까 로봇이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그 중요한 수단이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격한 출산율 저하, 그다음에 초고령화로 나아가는 뭐 노령화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에 한계가 오고 사람이 기존에 했던 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로봇의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아까 저기 경쟁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이제 과거 자료다 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어요. 지금 미국이 유니버셜 로봇을 덴마크로부터 인수를 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미국에서 인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처럼 생긴 좀 빅득 뭐 그런 로봇들이 있는데 그 로봇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로봇이 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메인으로 설명할 부분이 우리 제조기업들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들이 왜 로봇을 쓰려고 하는지, 왜 로봇을 쓰지 않고서는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제조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조 환경은 확실히 사람이 줄어들면서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조업 패러다임이 변했고 제조업 생산성은 더 이상 이제 사람 손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생산성은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리쇼어링, 저기 싼 인건비를 찾아 나갔던 기업들이 현지에서의 한계에 부딪혀서 다시 이제 모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더 이상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상황, 또 새로운 제조 환경의 대두 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제조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면 대량 맞춤화, 그래서 제품의 다양성은 커지지만 제품 생산량은 줄어드는 저 단계, 대량 맞춤화 단계 2000년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엊그제 한우브메스의 리뷰 세미나에 가보니까 저 다음 단계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 그림이라고 하면 고객의 뭐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다양한 지역화라든지 개인화를 위해서 하는 생산은 사실 사람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 단계를 지나서 다품종 대량 생산이 되면 그 부분은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로봇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제조 로봇이 어떤 단계로 갔는지, 일본의 야스카와가 로봇을 처음에 이제 용접 공정에서 처음 쓰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이렇게 확대한 그 메인 그림을 넣어드린 건데요. 지금은 저희가 제조 지원 사업을 하면서 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 아니고는 상당 부분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을 적용하는 기술도 발전해 있는데, 다만 정말 그 쿠카라든지 뭐 ABB라든지 환학이라든지 야스카와 외국의 기업들은 워낙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걸 쉽게 좀 이렇게 공유도 하고 확대가 가능한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로보틱스가 최초로 시작했고 지금도 협동 로봇을 제외하면 거의 현대 로보틱스가 거의 뭐 과정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로봇이 현장에 쓰인 부분은 아직은 그렇게 다양하지가 못해서 이를 확대하는데 좀 이렇게 애를 먹고 있다. 그렇게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상당한 이렇게 트랙 레코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로봇이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기술이 발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모든 뒷감당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반드시 로봇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뭐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향상은 기본이고요. 인력 활용이라든지 작업 환경 개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로봇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는 로봇을 통해서 정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사회 문제라든지 특히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로봇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담아봤습니다. 이 앞부분 그 아래쪽에 자그맣게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로봇을 쓰는지,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로봇을 쓰는 이유는 제조 현장에서 로봇을 쓰는 이유는 품질 문제입니다. 일단은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그 정밀한 작업도 가능하고 필요도 상관없이 좀 균일한 그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품질 관리, 그 모든 그 생산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DB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뺏어 쓸 수 있는 그런 그 유용한 수단으로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대단히 유용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도입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조 현장에서 그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작업 환경이 로봇으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아직 그 영세한 제조기업들은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안 돼요. 너무나 협소해서. 로봇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펜스가 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마저도 환경이 안 되는 이제 제조 기업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로봇이 이제 그 도입돼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전한 작업 환경,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마련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력 활용 측면입니다. 그 영세한 제조 기업에 가면 이 공장에서 20년, 30년 근무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이제 보통 그 창업주가 있고 그 자제분들이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자제분들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작업 과정에서 의존도가 커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공장으로 이직을 해버리신다든지 아니면 전날 좀 약주로 과하게 드셔서 좀 회사에 늦게 나오신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공장 전체가 이렇게 거의 스톱되는 그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의존도도 로봇을 통해서 좀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보다 쉬운 작업에 투입이 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에 공단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즘은 뭐 남자들은 배달 라이더로 가고 아주머니들은 전부 이렇게 물류창고로 가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에 많이 투입된다고 그래요. 급여도 그만큼 더 크고 기업도 어쨌거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며칠 일해 보시고 이렇게 단순 작업 막 하시는 분들이 오시지를 않는데요. 계속적으로 사람을 1년 내내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분들을 조금 더 이제 단순한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로봇에 맡기고 훨씬 퀄리티 있는 좀 더 돈을 줘도 되는 그런 부분에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효과도 있다라고 현장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생산성 향상 측면입니다. 어쨌거나 로봇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기만 한다 그러면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퇴근 이후에도 어떤 공정에 따라서는 계속적으로 물건을 생산해 내거든요. 그 다음 날 와서 밤새 생산된 것들을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70% 가까이 생산성이 증대한다고 합니다. 로봇을 썼을 때. 뿐만 아니라 이제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게 뭐 엄청 적어지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인데요. 지금 중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중기부 사업인 거죠. 이제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서비스 로봇 실증 안에 이 제조 로봇, 제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조 로봇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현장에 검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제조 기업도 그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장 이 로봇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제조 기업들이 너무 성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뭐 이렇게 사업 안에다 넣어놓을 게 아니라 별도로 좀 뽑아서 이 제조 기업을 키우는 그 중요한 수단이 이 사업입니다라고 해서 좀 키우고 싶어서 꺼냈는데 그때가 이제 2013년 4년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스마트 공장 사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 사업은 민간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도 국내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였거든요. 경쟁력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높일 것이냐. 근데 저희도 사업이 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이 사업이다라고 가지고 가니까 그걸 산업부에서 합친 겁니다. 거기에 내역 사업으로 넣어서 한번 별도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이 사업으로 들어갔고 이제 2016년도에 중기부가 설립이 되면서 중기부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산업부이기 때문에 물론 제조업용 로봇을 생산 공정에 넣어서 국내 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지만 부가적으로 로봇 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들어가 있어요. 이 출발이 산업부라서 그렇습니다. 산업부라서 사실은 외산 로봇이 아니고 국산 로봇에 좀 이렇게 집중이 돼서 작업 현장에 제조 현장에 이렇게 투입이 되게끔 설계된 사업이고요. 제조기업은 로봇 도입을 통해서 인프라도 얻게 되지만 확실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로봇을 집어넣은 로봇 기업이라든지 로봇 SI 기업들은 이제 로봇 산업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 제조업용 로봇은 우리가 물건으로 치면 그냥 공산품을 사다가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최소한 인테리어 단계가 필요해요. 인테리어 도구로서 로봇이 필요한 거고요. 이 로봇은 이 공장이라고 하는 가정에 이 로봇을 쓰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대한 명백한 분석을 통해서 또 어떤 제품을 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인지를 분석을 해서 그 로봇에 붙여주는 또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 붙는데 그거는 로봇 제조기업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소위 로봇 SI 기업이라고 하는 데들이 투입이 돼서 로봇을 제공받아서 그것을 작업 현장에 최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SI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SI 기업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2년도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약 893개의 과제가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했었고 그중에 178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대략 정부 지원금은 500억 정도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22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예산이 181억입니다. 68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고 이제 325대 정도의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16년도부터 21년도까지 해온 거에 비하면 금년에 지원하는 규모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스마트 공장 내역 사업으로 빼는 당시에 예산이 30억이었습니다. 그 30억이 4년 동안 계속 되다가 이제 현장에서 스마트 공장도 현장에서 나오는 스마트 공장 도입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만 저희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분석을 한 데이터가 이제 표집이 되게 되는데 성과가 너무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기부에서도 이 사업은 스마트 공장도 중요하지만 이 로봇을 지원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예산이 갑자기 90억이 되고 그 90억이 다시 180억이 됐고요. 내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스마트 공장 예산이 많이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뭐 확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만 로봇 예산은 금년보다도 더 이렇게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기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생산성은 70%, 불량률은 약 69%가 감소가 돼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고 산업재해 지금 워낙에 그 중대한 요소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로봇이 상당 부분 그 위험률을 낮춰주고 있다. 아울러서 납기 준수도 14% 이상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단순하게 로봇 도입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대부분의 로봇 제조기업들이 로봇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십니다. 이제 옆 공장은 로봇을 도입을 했던데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로봇 도입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더라라고 해서 로봇은 우리 공장에는 좀 이렇게 적합지 않을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라는 걸 별도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봇이 들어가는 공장은 그 산업체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 진단을 또 별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아울러서 해드리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로봇을 안 써보신 데가 로봇을 이제 도입이 했기 때문에 물론 쓰고 있는데도 추가 도입도 있지만 그 작업자들이 쉽게 로봇을 이제 접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또 현장 실습 위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렇고요. 좀 더 이제 아까 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로봇 자동화 시스템은 말 그대로 지금 제조 공정을 로봇을 통해서 이전 공정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도입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정 설계 지원은 컨설팅입니다. 사전 컨설팅. 이쪽은 이제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서 40명의 전문가와 같이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 공장은 로봇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데 만약에 로봇 시스템이 도입된다 그러면 어떤 류의 로봇이 들어와서 뭐 전 공정을 다 로봇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화가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는 어떤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좀 상세 그 이제 분석 보고서를 그쪽에다 드리고 이제 그 리포트를 가지고 차년도 사업에 거의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작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 안전 검사는 저희가 한국로봇산업협회를 통해서 전문가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것도 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3년 안에 그 뭐 신고를 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로봇을 도입해서 우리 제조기업에 피해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원사업 추진 절차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선정되면 3억 원어치의 이제 로봇 시스템이 회사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단 50% 매칭입니다. 민간에서도 50% 정도를 매칭을 해야 되고 최대 3억까지 지원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60개 내외 과제들을 지원을 하고요. 내년에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는 사업 공고는 무조건 1월 달에 나가신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조 기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텐데 혹여나 내 아버지 또 삼촌 우리 가족 친지 중에서 뭐 안산이나 반월 뭐 인천 남동공단 그런 쪽에서 어렵게 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 사업을 꼭 좀 소개해 주세요. 정말 아마 그 가족들은 그 친척분은 정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월급을 거의 4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공고를 내는데도 전 한 통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아서 다른 공장에 있는 사람을 정말 비윤리적이지만 이렇게 스카웃을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 이게 뭐 서면 심사, 뭐 발표 평가, 뭐 이걸 거쳐서 저희가 엄중하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 사업에 어플라이 해주면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로봇이 투입됐을 때 효과가 큰 과제를 뽑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협단체들 뿌리 분야 뭐 표면 처리라든지 단조라든지 이런 협단체들을 열심히 만나고 있어요. 그 협단체를 통해서 그 회원사들이 이 과제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혹시 주변에 있으시면 이 과제에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추천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스마트 공장 내역 사업이다 보니까 그 스마트 공장을 거쳐간 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점도 주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을 써놓은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이제 스마트 공장 다음 레벨이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사실은 뭐 미래의 공장 로봇이라든지 뭐 디지털 트윈 뭐 이쪽으로 가면 미래 공장으로 가면 거기서도 로봇이 분명 필요한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파트는 이제 그 단계는 아닙니다. 이 스마트 공장 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장 자동화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아직은 수작업 공정 때문에 그 자동화로 넘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 로봇을 통해서 좀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이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을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그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로봇 전반에 대한 생산 관리가 필요할 때 우리 M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 지원을 받고 전반적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자동화가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로봇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제 신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조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언컨대 제조기업이 정말 로봇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제조기업 혼자 로봇을 구매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거에는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저희가 공급기업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있고요. 물론 도입기업이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기업에 그 국비 50%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기업에서 그 최대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이제 공급기업의 설계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금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른 과제와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 적은 업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공장 사업 나갈 때 함께 나갑니다. 거기 내역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과제가 저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1번가 사업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 다운받아서 거기다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제출 서류는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금년부터는 노후 로봇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공장이 예전에 한 15년 전부터 로봇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로봇이 노후화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교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산 로봇을 쓰고 있다가 그 부분을 외산 로봇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과제에 선정될 확률이 조금은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외산 로봇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제는 국산 로봇으로 그걸 대체해서 좀 이렇게 써보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평가위원들의 좀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는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현장 평가까지 필요에 따라서 여기는 꼭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제까지 해서 현장 평가까지 3차로 이루어지고요. 70점 이상 맞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예비 후보 과제를 15개 정도를 저희가 별도로 뽑아놓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포기하는 과제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제조업의 뭐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과제에 선정될 때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물건이 이제 그 공급해야 되는 물건들을 오더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해서 이제 설비를 좀 구축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2단계에서 앞으로 물건 발주를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에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고 중간에 이제 과제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3억을 요청을 했는데 1억만 요청을 할게. 나도 1억만 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자금 수급이 잘 안 돼서 생각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그다음에 변경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예비로 한 달 반 정도 유지시켜서 언제든지 새로운 과제로 이렇게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 과제도 뽑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로봇 자동화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요. 로봇이 지금 이 사진은 전적으로 다 저희 과제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뭐 이송이라든지 용접, 홀 가공, 나가서 이제 도프라든지 검사, 이 물류 분야까지, 심지어는 이제 웨어러블 작업자들이 장시간에 서서 뭐 팔을 들고 이렇게 작업하기가 힘들면 그 웨어러블 로봇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인데요. 이 기업은 사실 뭐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투입된 금액도 저희가 초창기에는 3억이 아니고 훨씬 많은 예산도 지원했을 때 선정된 기업인데 사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로봇을 하려고 하시냐라고 여쭸을 때 이 사장님이 처음에는 이제 워낙에 오래된 기업이어서 그러니까 수작업으로만 대구에서 공장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그런 이제 벤더 업체로 선정이 되고 하면서 일부 공정에 로봇을 넣었답니다. 그냥 로봇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꼭 로봇을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어느 정도 로봇을 쓰는 분위기고 현대에서도 로봇을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크게 생각지 않고 로봇을 일부를 넣었는데 그 효과가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절감을 하시고 이제 공장을 성서 쪽으로 3만 평을 분양을 받아서 거기다가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이제 그때는 아예 이 시스템을 그쪽에는 뭐 가려고 하는 직원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 모집도 쉽지 않으니까 설계 자체를 로봇 중심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중간 과정이에요. 로봇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이 과정 속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이게 보기에도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로봇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무려 생산성은 94%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로봇이 아까 쓰이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송이라든지 폴리싱, 분사, 특히나 요즘 정말 많이 쓰이지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SI 기업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소위 열악한 환경, 그 화학약품 들어가 있는데 로봇을 넣어서 코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로봇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은 준비를 못했는데 그쪽에서 로봇을 쓰고 사실은 그쪽에 로봇을 공급했던 SI 기업은 별도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로봇을 한번 어렵게 도입했던 그 업체가 영업을 대신해 준대요. 그 같은 업종에서 우리가 로봇을 써봤더니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 효과성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서 자기들 회원사 한번 모이면 그쪽에서는 꼭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해주마, 그런 얘기들을 협단체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서 사실 올해 들어온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한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자료로 대신을 하고요. 그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전문가 40분과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로봇 도입을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운 부분. 근데 만약에 로봇을 도입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정부 지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비용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16년도부터 이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231개사 정도 지원을 했고, 물론 이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 지원 과제에 지원을 해서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기업이 우리 시스템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 요약 자료인데 어떤 기업에 대해 현장에 3차례에서 5차례 정도 나가서 계속적으로 현장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오너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는 로봇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그렇게 꾸며지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너무 커서 소요 비용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형태로 해서 1단계는 이렇게, 2단계는 이렇게, 3단계는 이렇게 해서 정부 지원을 통해 가겠다, 그런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번 달 말까지 올해 컨설팅 선정은 마치는데 정말 우리 공장도 예를 들어서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로봇이 들어와서 활용이 가능하겠는지 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뒤쪽에 저희가 연락처를 뒀거든요. 컨설팅, 예, 이쪽에 연락을 하시면 아마 저기 가능 여부, 공장 방문 여부, 혹여나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 로산업진흥원 쪽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 뒤쪽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사실은 로봇에 대한 부분, 또 로봇 정책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도 사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간략간략 하다 보니까 시간에 좀 쫓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